자, 해당 식량 생산 연대를 추정하는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 그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하기 전에 우선 식량 생산이 발원했던 지역들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농작물이나 동물이 언제 어디서 처음으로 가축화, 작물화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견된 동식물의 잔해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축과 작물화된 동물들은 야생이었던 그 조상과는 대개 형태학적으로 다르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가축화된 소나 양은 크기가 더 작고, 가축화된 닭이나 작물화된 사과는 크고, 작물화된 완두콩의 씨 껍질은 얇고 연하며, 가축화된 염소의 뿔은 어월도 반달 모양으로 된 중국의 칼 모양이 아니라 나사 모양이다. 그러므로 연대를 확인한 고고학자 유적지에서 발견된 가축화, 작물화된 동물이 자네는 금방 식별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서 식량을 생산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반면에 유적지에서 야생종의 잔해만 발견된다면 식량 생산의 증거가 없는 것이므로 수렵 채집 및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식량 생산자들로 특히 초기엔 더더욱 일부 야생 동식물을 채집하고 사냥했다. 그들의 유적에서 출토되면 먹거리 잔해에 가축과 작물화된 동식물뿐 아니라 야생종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보며 알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유적지에서 발견한 탄소가 함유된 물질의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해 식량 생산 연대를 추적한다. 이 방법은 탄소의 극소량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며 생명체에 반드시 존재하는 요소로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가 서서히 붕괴되어 비방사성 동위원소인 질소 14로 변하는 현상에 근거한 것이다. 탄소 14는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매우 높은 에너지의 입자선에 의해 대기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된다. 식물은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탄소에서 탄소 14와 다량으로 포함된 동위원소인 탄소 12의 비율은 거의 일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물의 탄소는 그 식물을 먹는 초식물의 몸을 형성하고, 다시 그 초식물을 먹는 육식 동물의 몸을 형성한다. 그러다가 식물이나 동물이 죽으면 탄소 14가 붕괴되어 탄소 12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약 5,700년마다 그 함유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약 4만 년이 지난 후에는 탄소 14의 함유량이 매우 적어서 측정하기 어려워지거나, 탄소 14를 함유한 소량의 편대 물질에 오염되어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나온 물질의 연대는 그 물질의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을 보고 계산할 수 있다. 방사성 탄소법에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많다. 그중 두 가지는 여기서 밝혀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1980년대까지는 방사선소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양의 탄소, 몇 그램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작은 씨앗이나 뼈에 함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동일한 유적지에서 발견되어 그 식량의 잔해와 관련이 있다고, 다시 말해 그 식량을 남긴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남긴 것이라고 생각되는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 그때 선택되는 전형적인 관련 물질을 불타고 남은 목탄이다. 그러나 고고학적 유적지들은 여러 가지 물질을 한날 한시에 깨끗하게 밀봉한 타임 캡슐을 갖는 것이 아니다. 가령 벌레나 설치류 따위의 땅을 해치는 생물들처럼 각각 다른 시대에 남겨진 물건들이 뒤섞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불타고 남은 목탄 찌꺼기가 수천 년 전이나 또는 그 뒤에 죽은 동식물의 잔해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가속기 질량 분과 분석법이라는 신기술을 이용해 그 문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방식을 쓰면 소량의 샘플로도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이 가능하므로 작은 씨앗이나 작은 뼈 등의 식량 찌꺼기 하나에 직접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직접적인 새로운 방법, 여기에도 문제가 없진 않지만, 즉 새로운 방법으로 측정한 최근의 방사선 탄소 연대와
종전의 간접적 방법으로 측정한 연대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논란이 시작되고 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아메리카에서 식량 생산이 발원된 시기에 대한 논쟁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행한 간접적 방법에는 최고 BC 7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대가 나오지만 그보다 최근에 한 직접적 연대 측정에서는 BC 3500년경의 연대가 나오고 있다. 방사선 탄소법의 두 번째 문제점은 대기 중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이 사실은 정확히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조금씩 변동하므로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해 계산한 방사선 탄소 연대에는 약간의 계통 오차 원인이 분명히 보정 가능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각각의 과거 연대에서 이 오차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보면 해마다 나이테가 늘어나면서 오랫동안 그림이 많아서 우리 것이요. 살아 온 나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나이테를 헤아려 보면 각각의 나이테에 대해 과거의 절대 연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그렇게 연대가 측정된 문제의 탄소 샘플을 분석하면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측정된 방사선 연대를 그런 식으로 보정하면 대기 중 탄소 비율에서 생기는 변동을 감안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의 효과로 가령 표면적인 연대가 BC 1000에서 6000년경이라면 진짜 연대는 그보다 몇백 년 전에 1000년가량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와서 그보다 좀 오래된 샘플들을 또 다른 방사선소 붕괴 과정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보정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표면적으로 BC 9000년경의 것으로 측정된 샘플들이 실제로는 BC 11,000년경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고고학자들은 흔히 보정연대를 대문자로 비보정연대는 소문자로 써서 두 가지를 구별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고고학 문헌들이 혼동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많은 책이나 논문에서 비보정연대를 BC로 표현하면서도 그것이 사실은 비보정연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지난 1만 5천 년 이내의 사건들에 대하여 내가 제시하는 연대는 모두 보정연대다. 초기의 식량 생산에 대해 이 책에서 제시한 연대와 일부 권위 있는 참고 소적의 연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병아리 콩은 정통적인 농경민들이 지중해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동쪽 인도에 이르기까지 널리 재배했다. 특히 인도는 오늘날 병아리 콩이 세계 생산량에서 8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아리 콩은 인도에서 작물화되었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병아리 콩의 야생 조상은 터키 동남부에서만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병아리 콩은 실제로 그곳에서 작물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판단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에서 발견한 작물화된 병아리 콩일 가능성이 높은 잔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BC 8000년경에 터키 동남부와 그 근처의 시리아 북부에 나왔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인도 대륙에서 병아리 콩의 고고학적 증거가 나타난 것은 그보다 5천 년 더 지나서였다. 토스. 농작물이나 동물의 가축화, 작물화, 장소를 알아내는 두 번째 방법은 각 지역에서 가축화, 작물화된 형태가 처음 나타나는 연대를 지표에 표시해 보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그 형태가 나타난 곳이 바로 최초의 가축화, 작물화 장소일지도 모른다. 특히 그 동식물의 야생 조상도 그곳에 있었다면, 그리고 다른 여러 장소에서 처음 나타난 연대가 각각 최초의 가축화, 작물화 장소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차츰 늦어진다면 더욱 확실하다. 예를 들자면, 에멀밀, 밀의 일종으로 단단하고 붉은 에멀밀의 지배 시기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앞선 연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BC 8500년경이다. 그때부터 이 농작물은 차츰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나타나 BC 6500년경에는 그리스, BC 5000년경에는 독일에 이르렀다. 그 같은 연대들은 에머밀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작물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론은 에머밀의 야생 조상이 이스라엘에서 이란 서부와 터키까지 이르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동식물의 몇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가축과 작물화된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질 때가 많다. 그런 경우들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농작물이나 가축화된 동물의 표본들에서 독립적인 가축화 작물화로 인하여 생긴 생태적 유전적 차이나 염색체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축화된 소의 일종인 인도의 흑소에서 혹이 있는데 서유럽의 소에는 없다.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현대 인도와 서유럽의 소들은 어느 곳에서도 그 어떤 동물도 가축화되지 않았던 수만 년 전에 이미 분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소는 지난 1만 년 사이에 인도와 서유라시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가축화되었으며 이미 수만 년 전에 분기된 소의 아종인 인도의 야생소와 서유라시아의 야생소에서 각각 출발했던 것이다. 가축화 작물화의 발원지. 이제 앞에서 제기됐던 식량 생산의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세계 각지에서 식량 생산은 각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한쪽 극단에는 식량 생산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작된 지역들이 있다. 다른 지역들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토종 식물을 그리고 더러는 동물도 가축과 작물화한 경우다. 현재까지 증거가 확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된 곳은 5지역밖에 없다. 근동이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서남아시아, 중국,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일대와 어쩌면 그와 인접한 아마존강 유역까지, 그리고 미국 동부 등이다. 그 같은 중심지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실제로는 북중국의 황허강 유역과 남중국의 양쯔강 유역처럼 식량 생산이 다소 독립적으로 시작된 몇 개의 인접한 중심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식량 생산이 새로이 시작되었던 것이 명백한 그 5지역과 함께 어쩌면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열대 서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뉴기니의 4지역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남아있다.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에서는 사하라 사막의 바로 남쪽에서 토종 약생 식물들이 작물화되었던 것이 확실하지만 그곳에서는 소의 목축이 농경보다 먼저 시작된 듯하다. 그 소들이 사헬에서 독립적으로 가축화된 소였는지 아니면 비옥한 소승달지대에서 가축화된 소가 도입되면서 사헬지대의 식물의 작물화를 촉발시키게 되었는지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열대 서아프리카에서 토종 야생식물이 작물화되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사헬에 농작물들이 도입되면서 촉발된 일은 아니었는지, 또 서남아시아의 농작물이 에티오피아에 도입되면서 토종 야생식물의 작물화를 촉발시킨 것은 아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뉴기니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인근의 여러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나오지만 그곳에서 재배된 농작물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는 확실하게 식별되지 않았다.
도표 5-1은 지역적인 가축화, 작물화가 이루어진 앞에 여러 지역과 기타 몇몇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동식물 몇 종과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오래된 가축화 작물화 연대를 간추린 것이다.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아홉 후보 지역 중에서 서남아시아는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아, 가축화의 확실한 연대가 두 가지 다 제일 오래되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초기 식량 생산에 대한 정확한 방사성 탄소 연대가 측정된 횟수도 그곳이 제일 많다. 중국의 연대도 서남아시아와 비슷하게 오래되었지만 미국 동부의 연대는 그보다 6천 년쯤 뒤처졌음이 분명하다. 나머지 여섯 후보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된 연대도 서남아시아의 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그 여섯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연대가 측정된 누적지 수가 너무 적으므로 정말 서남아시아보다 뒤늦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늦었는지가 불분명하다. 그 다음 지역들은 적어도 한두 종씩의 토종 동식물을 가축화, 식물화했지만 식량 생산은 주로 다른 곳에서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에 의존했던 곳들이다. 그러한 수입 가축 작물들은 그 지역의 식량 생산을 창시한 셈이므로 창시 농작물 및 가축으로 생각해도 좋겠다. 창시 가축 작물이 들어옴에 따라 각 지역의 사람들은 한 곳에 정주하게 되었으며 그 지역의 야생 식물들을 채집하여 집으로 가져왔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우연히,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그 식물들을 땅에 심기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토종 농작물이 개발됐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한 서너 지역에 들어온 창씨 가축 작물은 서남아시아로부터 도입된 것들이었다. 그중 한 지역이 유럽의 서부와 중부다. 그곳의 식량 생산은 BC 6000에서 3500년에 서남아시아의 농작물과 동물들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적어도 한 종의 식물, 양귀비와 어쩌면 귀리를 비롯한 몇 종은 그 후에 지역적으로 작물화되었다. 야생 양귀비는 지중해 서부 연안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동유럽이나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앞섰던 농경사회의 유적지에서도 양귀비의 씨앗은 출토되지 않는다. 그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은 서유럽의 초기 농경 유적지들이다. 반대로 서남아시아 농작물 및 가축의 야생 조상도 서유럽에 없었다. 그러므로 서유럽에서는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서남아시아의 가축과 작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생산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생긴 서유럽의 농경사회들이 양귀비를 작물화했고 그것은 그 이후에 농작물로서 동쪽으로 전파되었다. 서남아시아산 창씨 작물이 도착한 후 지역적으로 가축화 작물화된 또 한 지역은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이다. BC 7000에서 6000년에 그곳에서 생겨난 최초의 농경 사회들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먼저 작물화되어 이란을 거쳐 인더스강 유역으로 전파된 밀과 보리를 비롯하여 여러 농작물들을 활용했다. 인더스강 유역의 농경사회에 인도와 대륙의 토착종인 인도소나 참깨 등의 가축화 작물이 나타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이집트에서도 BC 6000에서 5000년에 서남아시아의 농작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생산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집트인들은 그 이후에 무화과와 금방동산이라는 토종 채소를 작물화했다. 그와 똑같은 형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에디오피아에도 적용되어 거기서도 밀과 보리를 비롯한
서남아시아산 농작물들이 오랫동안 재배되었다. 에티오피아인들도 자기 지역의 많은 야생종을 작물화했다. 그 대부분은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국한되어 있지만 한 종만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인들이 그 토종 식물들을 서남아시아의 농작물이 도착하기 이전에 작물화했는지 그 이후에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토스. 지리적, 시기적 차별성에 따른 수렵 채집인의 식량 생산, 다른 곳에서 창시 작물이 도입된 후 식량 생산이 시작된 이들 지역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과연 각 지역의 수렵 채집인들이 이웃 농경민들로부터 그 창시 작물을 들여와서 스스로 농경민이 되었을까? 아니면 농경민들이 창시 동식물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누구나 인구가 늘어나 그 지역의 수련민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수적으로 우세한 것일까? 이집트는 전자의 경우였던 것 같다. 그 지역의 수렵 채집민들은 야생 동식물을 먹는 기존의 식생활에 서남아시아의 가축 작물과 농경 및 목축 기술을 추가했고 점차적으로 야생 먹거리를 줄여 나갔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식량 생산을 시작한 것은 외래 민족이 아니라 외래 동식물이었던 것이다. 유럽의 대서양 연안도 똑같은 경우로 보인다. 그곳의 수렵 채집인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서남아시아의 양과 공유를 받아들인 듯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에 사는 코이족 수렵 채집인들은 북쪽 지방에서 궁극적으로 서남아시아에서 양과 소를 받아들여 목축민이 되었다. 그러나 되지는 않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 서남부의 아메리카 원주민 수렵 채집인들도 멕시코에서 들어온 농작물을 받아들여 농경민이 되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네 지역에서 시작된 식량 생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동식물이 가축화, 작물화되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지만 반대로 인구가 다른 민족에 의해 교체되었다는 증거도 거의 또는 전혀 없다. 이에 반대되는 극단적인 경우는 외래 동식물은 물론이고 외래 민족이 갑작스럽게 밀려오면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것이 확실한 지역들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도입 과정에 근대에 진행되었다고 또 문자를 가진 유럽인들이 개입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이 수많은 책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역들은 캘리포니아, 북아메리카, 서북부의 태평양 연안,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오스트레일리아, 시베리아 등이다. 불과 몇 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역들은 아직 수렵 채집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앞의 세 지역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었고 나머지는 각각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시베리아 원주민들이었다. 그런 그 수렵 채집민들은 밀려들은 유럽의 농경민과 목축민들에 의해서 살해되거나 감염되거나 쫓겨나서 대부분 유럽인으로 교체되고 말았다. 유럽인들은 자기들의 농작물을 가져왔고 그 농작물들이 들어온 후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마카다미아 콩을 제외하면 그 지역의 야생종을 작물화하지 않았다. 유럽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 일대에 도착하여 만난 사람들은 코이족 수렵 채집민뿐 아니라 코이족 목축민들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미 가축화된 동물들이 있었지만 농작물은 없었다. 그 결과 그곳의 식물 종들을 작물화하지 못하고 역시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 농작물에 의존하는 농경이 시작되었으며 근대에 와서 대량으로 인구가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이 외부의 가축 작물에 의존하는 식량 생산이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갑자기 인구가 대량으로 교체되는 현상은
선사시대에도 많은 지역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인구 교체에 대해서는 문자로 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 증거는 고고학적 기록에서 찾아내거나 언어학적 증거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 가장 확실한 것은 새로 도착한 식량 생산자들과 그들에 의해 교체된 수렵 채집민들의 골격이 서로 현저하게 다르고 그 식량 생산자들이 농작물과 가축뿐 아니라 토끼까지 함께 들여와서 아무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들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명백한 두 가지 예를 다룬다. 하나는 남중국에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오스트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며 또 하나는 적도 남아프리카에 널리 퍼진 반투족의 팽창이다. 유럽 서남부와 중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남아시아의 농작물과 가축에 의존하여 갑작스럽게 식량 생산과 토기 제작이 시작되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적도 이남의 아프리카 등지에서 신구 민족이 바뀌었듯이 아마 유럽에서도 종전의 그리스인과 독일인이 새로 그리스인과 독일인으로 교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에는 수렵 채집민과 그들을 교체할 농경민들의 골격 차이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적도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만큼 현저하지는 않다. 따라서 유럽에서의 인구 교체는 그만큼 눈에 띄거나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간추려 말하자면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곳은 세계의 몇 지역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각각 시기가 크게 달랐다. 일부 이웃 지역의 수렵 채집민들은 그 같은 핵심 지역으로부터 식량 생산을 배웠고 기타 이웃 지역의 사람들은 그 핵심 지역의 식량 생산자들로 교체되었으며 역시 각각의 시기는 크게 달랐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생태학적으로 식량 생산에 적합한 곳인데도 선사시대에 농업을 시작하지도 습득하지도 못했다. 근대에 와서도 바깥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때까지 수렵 채집인들의 생활을 고수했다. 그리하여 식량 생산을 일찍 시작한 지역의 민족들은 총기, 병원균, 쇠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도 일찍 출발한 셈이었다. 그 결과는 역사의 유산자와 무산자 사이의 수많은 충돌이었다.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와 양상이 이처럼 지리적으로 달랐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사시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인 이 질문이 바로 이제부터 살펴볼 5장의 주제가 될 것이다. 6. 식량 생산민과 수렵 채집민의 경쟁력 차이. 왜 수렵 채집민들은 식량 생산을 시작했을까?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렵 채집인이었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왜 생산량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째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지중해성 생식지에서는 BC 8500년경에 시작되었고 기후나 구조에서 그와 비슷한 지중해성 생식지인 유럽 서남부에서는 그보다 3000년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또한 비슷한 지중해성 생식지인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 일대 등에서는 왜 토착적인 식량 생산이 아예 시작되지도 못했을까?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사람들은 왜 BC 18,500년경이나 28,500년경에 일찌감치 식량 생산자가 되지 않고 BC 8,500년까지 기다렸을까? 현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지역은 질문은 일견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인다. 수렵 채집인 생활에 따르면 불리한 점이 명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수렵 채집인의 생활을 설명할 때 흔히 고달프고 야만스럽고
깊고 짧은 삶이라는 토머스 홉스의 구절을 인용한다. 수렵채집인들은 고되게 일하고 날마다 먹거리를 장만해야 하는 일에 쫓기고 걸핏하면 죽을 위기에 처하고 부드러운 잠자리나 적당한 옷가지와 같은 기본적인 물질적 안락조차 누리지 못하고 또 일찍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